이 얼음과 먼지의 덩어리들이 이제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며 그들이 간직한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행성은 뜨거운 별의 원반 속에서 열에 의해 결합된 암석 알갱이들, 즉 콘드룰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양계가 형성될 때 이 콘드룰들의 집합체가 최초의 소행성을 형성했고 그것들이 행성의 기본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된 후에는 많은 소행성이 남아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되었으며 가장 큰 형태는 소행성 또는 외행성이라고 불리는 작은 행성입니다. 그 크기가 충분히 커서 타원체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 분류는 명왕성이 주요 행성 목록에서 제외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잔재들의 더 작은 샘플들은 흔히 운석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여러 작은 행성들이 존재하며 그중 일부는 2차 궤도로 끌려가서 위성이 되었습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의 전통적인 소행성대에는 세레스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있으며 이는 가장 크고 처음으로 발견된 소행성입니다. 우리가 소행성의 첫 이미지를 얻은 것은 갈릴러 탐사선 덕분이었으며 이 탐사선은 목성으로 향하는 도중 소행성대를 통과하면서 구 메일 가스프라라는 이름의 시형 소행성을 촬영했습니다. 이 소행성의 평균 지름은 약 6km입니다. S는 이 소행성의 암석질 구성을 나타냅니다. 갈릴러 탐사선은 이후 더 큰 소행성인 243이다를 촬영했으며 이 소행성의 지름은 15km 반입니다. 이 이미지는 소행성 이다의 닥틱이라는 자체적인 위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궤도 사이에 소행성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소행성들이 지구 근처를 공전하며 이들은 근지구 물체 또는 영어로 NEO라 불립니다. 레이더는 우리가 근지구 소행성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투타티스 소행성은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표면의 암석들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근지구 물체를 정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민감도를 가진 레이더 시설은 아레시보와 골드스톤 단 2곳뿐입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허블 망원경조차도 이 소행성을 볼 수 없으며 그저 빛의 점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이 소행성은 너무 멀고 너무 작아서 관찰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더는 표면에 매우 세밀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레이더는 마이크로파를 빛의 속도로 소행성에 송신하고 이를 반사시킵니다. 레이더의 반향은 소행성 표면의 특징을 보여주며 소행성의 회전과 레이더와의 정확한 거리를 알려줍니다. 엘펄시욱 소행성은 자체적인 위성을 가지고 있으며 HQ124 소행성은 지구에서 매우 가까운 곳을 지나갔습니다. 달과 지구 사이 거리의 약 3,4에 해당하는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이 소행성은 21세기 중반에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체들이 지구의 궤도면을 가로지를 가능성이 있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탄소를 포함한 청소행성으로 알려진 소행성의 75%를 차지합니다. 네어 슈메이커 탐사선은 소행성을 연구하기 위해 나사가 발사한 첫 탐사선이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치형 소행성인 253 마틸다 소행성을 촬영했으며 이후 433 에로스 소행성으로 이동했습니다. 에로스는 당시 방문한 소행성 중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탐사선은 에로스의 궤도에 진입하여 수많은 측정을 수행했고 우연히도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탐사선이 소행성 표면에 착륙한 기록입니다. 다이브 스페이스 1 탐사선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보낸 이미지는 저화질이었지만 구비 균6후 브레이브 소행성을 조사하기 위해 발사되었습니다. 그 후 이 탐사선은 19피 보레기와의 첫 만남에서 두 번째 임무를 이어갔습니다. 혜성은 소행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그 기원은 우리 태양계의 차가운 외곽에 있습니다. 혜성은 태양계가 형성된 지 약 4,500만 년 전의 잔해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혜성을 연구하는 것은 태양계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혜성의 세부 사항과 그 형성 및 진화를 조사함으로써 태양계의 형성과 심지어 지구의 형성, 그리고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혜성은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왔으며 태양에 접근할 때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종종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가장 유명한 혜성 중 하나는 헨리 혜성입니다. 1986년 헨리 혜성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를 맞이하기 위해 여러 우주 탐사선이 발사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주에서의 만남 시도는 국제 혜성 탐사선 ICE 이 자코비니 진화 혜성의 꼬리를 지나
헨리 해성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지오토 탐사선을 발사했고 러시아와 프랑스는 비너스를 경유한 베가 1호와 베가 2호라는 두 개의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일본은 스이세이와 사키가케라는 첫 심우주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측정 덕분에 지오토 탐사선은 헨리 해성의 핵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1994년 천문학자들과 과학자들은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슈메이커 랩이 9 해성이 조각나서 목성에 충돌하는 장면을 폭력적이고 극적으로 목격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해성에 대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스타더스트 탐사선은 오비서스 3호N 윌리엄 2 해성과 템펠 1 해성을 조사하기 위해 발사되었습니다. 스타더스트는 템펠 1 해성의 꼬리에서 샘플을 채취해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발견은 나사의 스타더스트 미션에서 가져온 해성 물질을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해성에 도달하여 매우 작은 양의 물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물질을 분석할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없었으며 그 분석은 우리의 탐지 능력의 한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술을 최적화하고 연습하며 모든 것을 완벽히 하기 위해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 큰 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해성이나 운석 물질과 같은 4,500만 년 된 물질을 연구할 기회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며칠 동안의 측정 작업은 그 필요했던 모든 준개발 기구 작사는 소행성 25143 이토카와를 연구하고 표면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하야부사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션은 7년이 걸렸으며 샘플을 담은 모듈은 2010년 호주 사막에서 회수되었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는 1년 전에 로제타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이 탐사선의 목적은 67P 추리모프 게라시멘코 해성에 착륙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성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우주 항해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해성과의 만남을 목표로 할 때 탐사선을 가속해 해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와 동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거리뿐만 아니라 속도입니다. 해성만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로켓은 없습니다. 탐사선은 행성에 접근하여 그 행성의 중력 끌림을 사용해 가속합니다. 탐사선은 2867 슈타인스와 22일 루테시아라는 소행성들을 지나갔습니다. 루테시아는 매우 특이한 소행성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매우 원시적인 청 소행성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구와 우주에서의 관측 결과 실제로 치형 소행성처럼 보이지 않으며 그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탐사선은 이후 주요 목표인 67P 해성으로 이동했습니다. 해성의 핵은 탐사선을 계획된 궤도에서 밀어냈고 이는 탐사선이 보낸 라디오 신호의 주파수 변화로 감지되었습니다. 주파수 변화의 크기는 해성 핵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며 이를 통해 해성의 구성물질의 질량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면에는 얼음이 없으며 본질적으로 유기물질로 구성된 층으로 덮여 있어서 매우 어두운 상태입니다. 이 물질은 지구 생명의 비밀을 담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구성 요소들을 탐험하고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유럽 우주국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인간이 계획한 가장 위험한 임무 중 하나인 해성 표면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해성에 착륙하는 것은 인류가 지금까지 시도한 프로젝트 중 가장 복잡한 것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착륙하려는 해성의 축소 모형이 있습니다. 실제 해성은 이 모형보다 1000배 더 큽니다. 착륙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착륙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찾은 가장 평평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성에 있는 물질이 무엇인지 그 복잡성을 평가하는 것을 임무의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착륙하기 위해서는 해성을 매우 천천히 날아가다가 부드럽게 착륙선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이는 달에 착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달에서는 로켓을 사용하여 감속할 수 있지만 해성에서는 반대로 아주 부드럽게 착륙해야 합니다. 필요한 힘이 매우 작습니다. 착륙이 성공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면 매우 성공적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정말로 운이 좋아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운이 좋았습니다. 과학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는 해성에 대해 우리의 첫 인상을 줄 수 있는 초기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해성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관찰하고 그 작동 방식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스와 먼지가 표면에서 방출되는 지점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이 어떻게 코마로 성장하는지 이 지역에서 최초로 측정될 이론적 모델들에 대한 첫 번째 데이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탐사선은 에너지를 가능성이 낮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필레는 자체적으로 전원을 끄고 다시 스스로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활성 기간이 며칠 또는 몇 주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몇 달 동안이나 지속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다면 그리고 필레가 이 몇 달 동안 살아남았다면 필레는 6월 또는 7월에 재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소행성을 관찰하는 동안 혜성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행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면밀한 연구 끝에 그들은 두 소행성이 충돌한 결과를 관찰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596 쉐일라는 작은 소행성에 의해 매우 높은 속도로 충돌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충격력은 100킬로톤의 원자폭탄과 맞먹습니다. 네이사는 템펠 헐 혜성의 충돌 모듈을 발사하여 표면에서 우주로 튀어나오는 잔해를 연구하기 위해 딥 임팩트 탐사선을 발사했습니다. 곧이어 네이사는 이온 추진을 사용하는 작은 탐사선인 다운을 발사했습니다. 이 탐사선의 임무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운의 목표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두 소행성입니다. 다운은 4년 동안 세베스타 궤도를 돌며 많은 데이터를 전송했고 그 후 세레스 소행성으로 이동했습니다. 세레스는 가장 큰 소행성이자 외행성으로 분류됩니다. 이곳에서 탐사선은 궤도를 안정화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는 최근 하야부사 2호를 발사했으며 이는 첫 번째 하야부사보다 많은 개선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야부사 2호의 목표는 청소행성인 1999 JU3이며 이 탐사선은 3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하여 샘플을 수집하고 2020년에 지구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나이사는 1919 RQ-369 소행성으로의 오시리스 렉스 임무를 발표했습니다. 이 소행성은 베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발사는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탐사선은 2년 동안의 여행 후 궤도에 진입하여 착륙 전 표면 지도를 얻을 계획입니다. 이 탐사선은 2kg의 물질을 회수하고 그 샘플을 2023년에 지구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소행성 연구는 실용적인 동기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약 9,100톤의 질량을 가진 소행성이 러시아 상공에서 폭발하여 히로시마 폭탄의 20배에 달하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1,500명이 부상당하고 7,000개의 건물이 손상되었습니다. 이는 지구에 도달한 첫 번째 소행성이 아니며 아마도 마지막도 아닐 것입니다. 유엔을 통해 유럽 우주국과 다른 우주기관들은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뉴아이즈 탐사선이 제공한 데이터는 두 가지 중요한 발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구 근처에 있는 소행성의 93%가 1km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00m 이상의 크기를 가진 지구 근처의 소행성들은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적다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150만 개 이상의 100m 이상의 소행성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전문가 그룹은 또한 필요할 경우 개입 임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을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충돌체를 이용한 충돌로 소행성의 궤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력 트랙터라고 부르는 무거운 우주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선의 질량이 소행성을 끌어당깁니다. 지구 근처에 있는 작은 소행성을 달 궤도로 끌어들이는 프로젝트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달에서 이 소행성은 오리온 캡슐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에 의해 접촉될 수 있으며 그들은 소행성을 연구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알수록 태양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방어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태양을 가까이에서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로제타 스톤처럼 다른 모든 별들의 비밀을 밝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탐사는 태양을 연구하는데 집중될 수 없습니다. 태양이 만들어낸 태양계에 미치는 힘과 영향력은 완전하고 지배적입니다. 헬리오스피어는 명왕성의 궤도를 넘어서까지 뻗어있는 거대한 자기장 거품으로 태양의 표면에서 발생한 저속의 에너지 입자와 플라즈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6년 동안 여행하며 10억 킬로미터를 달린 보이저 1호는 이 헬리오스피어의 가장자리에 도달했습니다. 보이저 1호는 태양을 둘러싼 거품을 벗어나 성간우주, 즉 별들 사이의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태양이 방출하는 충격파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 원천과 그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지구와 우주에서 관측을 진행하며 우주에서는 한 무리의 인공위성이 태양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우주 기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주 기후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일이 지구와 다른 행성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주 기후의 영향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양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 입자들이 우주에서 어떻게 이동하며 지구와 헬리오스피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가 필요하며 기본적으로는 체계적인 과학입니다. 각 부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인 우주 기후의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태양 관측 인공위성들은 지구의 기후를 연구할 뿐만 아니라 태양을 관찰하여 우주 기후를 연구합니다. 이 탐사선은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정지해 있지만 태양을 관찰하기 위해 패널을 움직이며 태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매 분마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태양의 외부 대기는 태양 표면에서 지속적으로 가열되며 이로 인해 태양 대기에서 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빠져나와 태양계 전체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태양풍이라 불립니다. 지구는 태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에 지속적으로 폭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지만 태양계는 매일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신 세대의 기상위성인 GEOES는 곧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궤도에 있는 다른 플랫폼으로는 유럽 우주국의 기술 테스트 2호와 프랑스 우주국이 지원하는 피카드 위성이 있습니다. 흰호대는 일본어로 새벽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본, 유럽, 미국이 공동으로 태양의 자기 주기를 연구하기 위해 발사한 임무입니다. 세밀한 연구를 통해 태양 표면의 복잡한 입자 구조와 태양 플레어의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태양의 자기 에너지가 열, 빛, 그리고 플라즈마를 가열하여 몇 분 만에 6천만 켈빈 이상의 온도로 상승시키는 거대한 에너지 방출 현상입니다. 중요한 플레어는 태양에서 빛의 섬광을 발생시키며 이는 거대한 물질 덩어리를 우주로 내뿜는 코로나 질량 방출 CME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현상은 입자들을 빛의 속도의 80%에 이르는 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으며 이 입자들을 태양 입자 에너지 Solar Energetic Particles SEP라고 부릅니다. 이 세 가지 현상이 합쳐져 태양 폭풍 Solar Storm을 만듭니다. 태양풍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위성들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특별한 궤도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궤도는 L1 라그랑주 점인이라고 불리며 지구와 태양 사이의 중력 균형점입니다. ACE 위성은 태양 에너지를 연구하고 YND 위성은 태양풍과 지구 자기권에서 발생하는 라디오파와 플라즈마를 연구하며 SOHO 태양 및 태양권 관측소는 태양을 관측합니다. SOHO 위성과 헬리오 지진학 (Helioseismology)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는 태양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구 지진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태양의 표면 아래 바로 위치한 층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를 대류층이라 부릅니다. 이곳에서 태양 내부의 모든 다이나믹한 현상이 일어나며 이 대류가 표면으로 올라와 우리가 볼 수 있는 태양 표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태양 현상이 발생합니다. 트레이스라는 또 다른 고해상도 우주 망원경은 이전 위성들로부터 얻은 코로나 루프 이미지의 세부 사항을 보여줍니다. 이전의 관측에서는 큰 루프만 보였지만 트레이스의 이미지에서는 작은 필라멘트들이 끊어지고 다시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가 발사되는 장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리마글리형 위성은 태양 플레어에서 발생하는 입자 물리학을 연구하기 위해 X선과 감마선을 사용하는 망원경입니다. 태양계 전체를 강타하는 또 다른 현상은 코로나 질량 방출 CME입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 CME은 태양에서 발생하는 플라즈마 폭발로 우주로 방출되어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의 자기장을 변형시키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사의 스테로 미션은 2개의 위성을 이용하여 태양을 스테로스코픽으로 관찰합니다. 이 위성들은 하나는 지구의 앞에서 다른 하나는 뒤에서 태양을 관찰하며 이를 통해 CME와 플라즈마의 입자 에너지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 입자는 태양 플레어나 CME에서 방출되며 이 입자들은 플라즈마 입자들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될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 충격파를 생성할 수 있으며 이는 태양 에너지 입자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009년 네이사는 별과 함께 살기 Living with a Star라는 새로운 과학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태양의 동력학을 연구하는 고도로 발전된 위성인 SDO 태양 동력학 관측소입니다. 이 위성은 지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태양의 동력학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DO는 초고 해상도 이미지 16메가픽셀과 13개의 서로 다른 파장을 제공하여 태양의 대기층의 각각의 부분을 강조하여 보여줍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에 영향을 미치는 태양풍을 생성하는 극한의 열과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SDO 위성의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이러한 흥미롭고 중요한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태양에서 흘러나오면서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서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북극광은 지구의 북극과 남극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색상의 빛입니다. 이는 태양풍이 지구 자기권에 충돌하여 자기장을 변형시킴으로써 발생합니다. 그 결과 자기장의 반대쪽에서 입자들이 가속되어 북극과 남극으로 향해 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냅니다. 지구에서 태양 폭발과 CME로부터 보호받는 이유는 지구의 자기장인 자기권과 대기층 덕분입니다. 자기권은 태양의 자기장과 에너지 입자들을 막아주며 대기권은 높은 수준의 방사선을 흡수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지구에서 이러한 보호막 덕분에 안전합니다.
태양의 에너지는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이라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태양의 내부는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아 양성자들이 융합하여 헬륨을 생성합니다. 이것이 태양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 에너지가 외부로 전달되면서 온도는 점차 낮아집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온도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태양의 대기층 중 가장 뜨거운 부분인 코로나의 아래에 위치하며 이곳을 크로모스피어라고 부릅니다. 크로모스피어가 어떻게 가열되는지 알아내기 위해 2013년에 또 다른 임무인 아이라이스가 발사되었습니다. 이 위성은 자외선 망원경과 분광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매우 높은 해상도로 태양 표면에서 240km 정도의 특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이라이스의 첫 번째 이미지는 이전에 본 적 없는 다양한 구조와 크로모스피어의 밀도와 온도의 큰 대조를 보여주었습니다. 크로모스피어의 빛은 매우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하며 많은 과학적 모델링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이리스 위성의 데이터는 태양의 중간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는 매우 뜨겁지만 밀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 온도를 유지하는 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크로모스피어는 훨씬 더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비록 온도는 낮지만 더 많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로모스피어에서 코로나로 매우 적은 양의 에너지가 전달되더라도 태양풍을 가속하는 등의 중요한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S를 통해 이러한 과정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도 또 다른 놀라운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북극광은 지구의 북극과 남극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색상의 빛입니다. 이는 태양풍이 지구 자기권에 충돌하여 자기장을 변형시킴으로써 발생합니다. 그 결과 자기장의 반대쪽에서 입자들이 가속되어 북극과 남극으로 향해 이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서도 발생하며 이를 연구하기 위해 네이사는 지구 궤도에 2개의 인공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들은 반 알렌벨트라 불리는 방사선대에서 방사선과 자기장을 연구하기 위해 발사된 위성들로 지구의 자기권 내부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벨트를 더욱 자세히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위성들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태양의 활동에 의해 강하게 흔들리고 변형됩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거대한 플라즈마 구름이 지구에 도달하면 이 에너지는 지구 자기권에 흡수되며 그 결과로 방사선 벨트에서 입자들이 가속되어 우주 비행사나 우주선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MMS 임무는 이러한 자기 재연결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발사된 네이사의 다중 위성 임무로 우주 기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개의 위성이 대형으로 날아다니며 자기 재연결 현상을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주에는 다양한 유형의 플라즈마와 자기장이 존재하며 이들이 충돌할 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방출되면서 자기 재연결 현상이 발생합니다. MMS 위성들은 이 현상을 연구하고 우주 기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이 현상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태양계뿐만 아니라 다른 별이나 은하에서도 발생하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MMS 임무의 데이터는 기상 위성들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와 함께 사용되어 지구의 기후를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입니다. 이를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주 탐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우주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변화는 태양계와 그 너머의 모든 천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또한 우주 탐사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서도 다양한 현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는 이 에너지가 아름다운 오로라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 입자가 지구의 자기권에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 충돌은 자기장을 변형시키고 그 결과 입자들이 지구의 극지방으로 이동하여 북극광과 남극광을 형성합니다. 태양에서 발생하는 폭발적인 현상들은 지구에서뿐만 아니라 방식으로 태양계의 다른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연구함으로써 우주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는 태양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핵융합이라는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성자들이 융합하여 헬륨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는 태양 내부를 통해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온도는 점차 낮아지지만 특정 지점에서 다시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바로 태양의 대기층인 크로모스피어와 코로나의 경계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여러 탐사선을 발사하여 태양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 탐사선들은 태양의 대기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태양이 어떻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에너지가 어떻게 태양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은 지구의 기후와 태양 활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위성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은 지구의 기후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태양 활동이 이러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합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또한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에서 놀라운 현상을 일으킵니다. 오로라 현상은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이 지구의 자기장과 상호작용할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극지방으로 이동하면서 공기 분자들과 충돌하여 빛을 방출하며 그 결과 북극광과 남극광이라는 아름다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상은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들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주 연구는 태양 활동이 지구와 다른 행성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어떻게 태양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며 이를 통해 우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강력한 입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들은 지구의 자기장에 부딪히면 방향을 틀어 북극과 남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로라가 형성되며 이는 태양과 지구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이를 통해 지구와 태양계의 기후 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태양계 내의 다른 행성들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우주의 다른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지구의 기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태양풍이 지구의 자기권에 영향을 미치면 그것은 지구의 전리층에 변화를 일으켜 통신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우주 기상 현상, 즉 태양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주 기상 연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기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위성 통신 GPS 시스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 CME은 지구의 자기권을 교란시키고 이로 인해 기술 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주 탐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태양풍과 태양 복사는 우주선과 우주 비행사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미래의 우주 탐사 미션에서는 태양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동시에 그 활동은 우주와 지구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태양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과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주에서의 태양과 그 활동에 대한 이해는 우리 태양계 전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태양의 영향을 통해 우리는 우주 기상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로 인해 우리의 기술적 인프라와 일상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계를 탐험하고 그 안에서 태양의 역할을 연구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지구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우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태양계를 넘어서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태양과 그 활동은 우리가 탐구해야 할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 결과 우주는 어두워지고 참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워질 것입니다. 먼 미래의 우주는 너무나 차가워져서 심지어 생명체조차도 얼어붙은 우주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지점에 이르러 혹시 이 우주에 관한 다른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